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평범하게만 살아오던 저에게 최근 몇 년간 한많은 일들이 줄줄이 생겼어요. 사이좋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었거든요. 그 이후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만 쉬며 살았네요.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랍니다. 그럼 인생을 살며 어떤 사람을 믿고 가까이 두어야 하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해드릴 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귀한 외동아들 민수가 떠나고 몇 달 후였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남편의 아들까지 소중한 두 사람을 떠나보낸 저에게 정말 가혹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죠. 아들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며느리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몰랐어요. 워낙에 말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웃기만 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어요. 좋게 말하면 얌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속을 모르겠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떠나며 세상에 며느리와 저 둘만 남겨지게 됐네요. 아들이 떠나던 그날 저는 병원 영안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아들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아이고, 아이고. 입에서 저도 모르게 곡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등을 토닥이는 손길에 고개를 드니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서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그 와중에도 며느린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그런 며느리를 넋놓고 바라보니 이제 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게 더 실감났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12번이라도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매정한 하늘은 살 만큼 산 저 대신 이제 꽃처럼 피어나는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니 심장이 다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빈소에서도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며느리가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했죠. 조문객을 맡고 장례식장 직원들과 얘기하고 음식 챙기고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저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더군요. 어머니, 식사 조금만 하세요. 이러다 어머니도 큰일 나세요. 그렇게 며느린 담담하고 무던하게 남편을 보내며 제 곁을 지켰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남편 잃은 여자가 너무 멀쩡해 보인다고 입방아를 찔 수도 있을 법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들 앞에서는 의연하려고 노력하는 며느리가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는 연신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너무나 짠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며칠 후 3일장이 끝나고 발인까지 마친 뒤 저는 며느리와 헤어지며 이런 말을 건넸어요. 민수도 없는 집에서 혼자 청승 떨지 말고 신혼집 빼서 친정으로 가거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얼른 재혼도 하고 젊은 나이에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비록 억장은 무너졌지만 제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직 젊고 예쁜 며느리가 아들만 그리워하며 늙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떠난 자식 그리워하며 사는 건 부모인 제 몫이니 며느린 새 삶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고개를 저었어요. 당분간 거기서 계속 살 거예요. 민수 씨랑 함께한 추억이 있는 집과 물건 아직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눈물을 펑펑 쏟아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죠. 헌데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진 지 보름 만에 며느리가 찾아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 당분간 어머니랑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틀림없이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제가 여기로 들어와서 모실게요. 어머니 혼자 쓸쓸하게 계시면 민수 씨 생각이 더 나실 것 같아서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젊디 젊은 애가 남편도 없는 시집에 들어와서 늙은 시어미랑 같이 살겠다고? 아니 혼자 살기 외로우면 당연히 친정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 은지야 그게 무슨 소리니? 혼자가 무섭거든 친정으로 가야지. 시어미 붙들고 살겠다니. 너도 이제 다 털어내고 네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며느린 한숨 쉬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친정 못 가요. 뭐? 아니 왜? 알고 보니 은지가 친정에 못 갈 이유가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친정오빠가 사업하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을 팔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상처하고 친정에 들어가 사는 게 영 마음 불편할 것 같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보는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가뜩이나 오빠네도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까지 혼자 사는 모습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정을 듣고 보니 며느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혼자 살려고 하니 적막한 집에 혼자 있는 게 괴롭다고 하더군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제 얼굴도 말이 아니겠지만 보름 만에 만난 며느리의 얼굴도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네가 오죽 힘들면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하겠니? 나도 어차피 민수 잃고 혼자 남았으니 너랑 나랑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대신 살다가 언제든 나갈 용기가 나거든 편하게 말해라. 알겠지? 그러면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외롭고 힘들던 시기라 며느리의 말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자식 분가시키고 쭉 혼자서도 잘 살아오던 집인데 막상 아들이 영영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같은 아픔을 지닌 며느리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부터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확실히 외로움이 덜하더군요. 밥 먹을 때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함께 먹으니 입맛이 도는 것 같고 어두운 밤에 혼자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게다가 은지는 참 부지런한 아이였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상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도 했죠. 남편 일은 충격으로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다고 하더니 틈만 나면 열심히 집안을 쓸고 닦으며 저를 편하게 해줬습니다. 어찌나 바지런히 움직이는지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어 아이를 말리기도 했네요. 은지야, 그만하고 좀 쉬어라.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어머니. 자꾸 몸을 움직여야 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함께 상처를 극복해 나가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들을 잃은 아픔이 완전히 사라질 순 없겠지만 울다 잠드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곤 있었죠. 그동안에도 며느린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밥도 제 입맛에 맞게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 맛깔나는 반찬을 차려주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고 약도 챙겨주고요. 그맘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딸이 있다면 이런 기분이려나? 아휴, 아니야. 어쩌면 친딸보다 나을지도 모르겠다니까. 헌데 그런 시간이 몇 달 지속되자 주위에서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창 나이에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시집살이하고 있으니 그럴만했죠. 자꾸 그런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하자 저도 점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린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를 맛있게 구워 가시를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고 있었어요. 전 그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네요. 아니, 왜 얘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걸까? 나랑 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하지만 그맘때 며느리는 나가 살긴커녕 외출도 잘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외출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맨날 집에서 제 곁에만 붙어 있으니 이상하게 보이더군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은지야, 너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라. 벌써 민수 간 지가 몇 달째인데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다. 젊은 것도 한때야. 나이 먹으면 놀고 싶어도 힘들어. 하지만 며느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 만날 친구 없어요.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몇 없었는데 다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니 외출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전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애가 너무 단호하게 말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겉으로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여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며느리랑 같이 산다며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어?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게 잘해서. 그래? 다행이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조선시대 같으면 효부상이라도 받아야겠어. 그러게. 아니, 내 주제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어서 그저 고맙지. 그렇게 좋게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를 줄이 길게 늘어선 계산대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헌데 제가 뒤쪽에 서 있는 것도 모르고 함께 온 일행과 제 얘기가 분명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됐죠. 동서, 아까 나랑 인사한 아줌마 봤지? 우리 동네 여잔데 얼마 전에 외동아들이 죽었잖아. 어머, 그래요? 그래, 그때는 다 죽어가는 얼굴이더니 지금은 꽤 좋아졌네. 그 며느리가 잘 챙겨준다고 자랑하더니 빈말은 아닌가 봐. 아니, 외아들이 죽었다면서 며느리라뇨? 아이, 그게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시집살이하고 있잖아. 신기하지? 그래서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요? 그 물음에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이, 소문으로 듣자 하니까 그 여자가 돈이 좀 있거든? 아무래도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의 재산을 노린다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놀랐어요. 은지가 순수하게 저와 의지하고 싶어 들어왔다고만 생각했지 설마 재산을 노릴지 모른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들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자꾸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고개를 저으며
괜한 생각이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꺼림칙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웃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 끓여드릴까요? 평소랑 똑같은 말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만 끄덕인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왔죠. 그날부터 며칠째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지가 정말 혼자 살기 외로워서 나랑 같이 살자고 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자꾸만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맘때 제가 사는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지만 저는 며느리 말고는 가족이 없었죠. 거기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 예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그런 제 재산 상황을 다 알아서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게 말이죠.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면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지? 열심히 청소를 하면 제가 뭘 찾으려고 저렇게 여기저기 청소하고 다니는 걸까?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 저게 과연 진짜 웃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 잃고 외로운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을 의심하다니 못된 마음이었죠. 하지만 한번 그런 마음을 먹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맘때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까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말을 건네더군요. 옥자야, 너 아직도 며느리랑 지내? 사이는 좋고? 그 애가 워낙 싹싹해서 잘 지내고 있어. 진짜? 아이 정말 걔 이상하리만치 신기한 애다.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걘 남편도 없이 시집살이를 자초해? 아니 이건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얘가 좀 이상한 눈치는 없지? 이상한 눈치라니? 아니 혼자서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들어오는 며느리라니 옛날에도 쉽게 없던 일인데 요즘 세상에 이상하잖아. 그 친구의 말에 다들 참았던 한마디를 꺼내놨어요. 아이 옥자야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너 재산 단속 잘해라. 혹시 아니?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 그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요즘 뉴스에서 하도 흉흉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 걱정이 되긴 한다.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시어머니 구박하는 며느리 천지잖아. 그런 말을 듣고 돌아서니 저도 모르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를 보는 제 마음이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며느린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지 가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저 웃음 뒤에 대체 뭐가 있는 걸까? 그렇게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쌓이자 저는 며느리를 슬쩍슬쩍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감시에 가까웠어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랑 통화하는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며느린 여전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정성껏 밥상 차려주고 잊지 않고 과일 깎아주고 약 챙겨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없는데 나한테 저렇게 잘할 이유가 있나? 아니 저러다가 뭔가 요구하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기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잠깐 졸고 있었는데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난 거실에 있었는데 방에 불이 왜 켜져 있지? 이상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그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서 열심히 서랍을 열고 뭔가를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애가 말도 없이 제 방에 들어가 마음대로 서랍을 뒤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은지야. 그 소리를 듣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는데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하얘졌더군요. 어머니, 너 거기서 뭐하니?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청소? 아니 무슨 청소를 한밤중에 또 해.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서랍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괜찮다. 그 정도는 내가 할게. 넌 어떤 게 안 쓰는 물건인지도 잘 모르지 않니? 예, 알겠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얼른 대답하고 방에서 나갔죠. 하지만 전 가슴이 두근거려 혼났습니다. 제가 도대체 내 방에서 뭘 찾았던 걸까? 청소는 당연히 핑계 같은데. 마음이 불안하니 그날 밤 역시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 뒤로는 며느리에게서 이상한 점이 더욱 잘 보였습니다. 그맘때 며느리가 전과는 다르게 누군가와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려고 해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소곤거리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외출하고 돌아오다 거실에서 전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잠깐 듣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 꺼림칙했죠. 더구나 제가 들어온 걸 눈치채자 며느리가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방금. 근데 누구랑 통화했니? 그냥 친구요. 친구라니 이상했어요. 제가 듣기론 분명히 존댓말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짓말할 텐데 물으면 뭐하나 싶더라고요. 저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고향 친구의 추천으로 건강식품을 먹게 됐는데 며느리가 그걸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50년 지기 친한 친구가 아들 보내고 기력 없는 제가 걱정된다며 추천해 준 거죠. 근데 며느리가 그 건강식품에 유독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어디서 났다고 하셨죠? 이거? 내 고향 친구 정이가 좋은 거라고 먹어보라고 해서 몇 달 먹기로 했지. 고향 친구요? 그래, 이거 먹으니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밤에 잠도 잘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먹고 있지. 왜 그러니? 하지만 며느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 별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까지 찍더군요. 너 뭐 하는 거니? 갑자기 사진을 왜 찍어? 좋다고 하시니 저도 하나 사려고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가끔씩 제 건강식품을 살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먹을 때 곁눈질로 보기도 하고 병을 만져보거나 다 먹은 병의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왜 저러는 거지?
혹시 저기에 뭔가 넣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안 좋은 기사가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에 농약을 넣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기분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건강식품조차 맘 놓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데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됐어요. 제가 방을 비우기만 하면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가 장롱과 서랍을 열고 뭔가를 뒤지는 겁니다. 그러다 들키면 이상한 핑계를 대며 허둥대곤 했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받은 금반지가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밤은 장롱을 발칵 뒤집느라 한숨도 못 잤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추억이 담긴 반지라 저에게는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며느리가 훔쳤는지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겁이 났거든요. 충격도 너무 클 것 같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애써 도리지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명히 내가 어디 다른 데 두고 기억을 못하는 걸 거야. 그깟 금반지 얼마나 한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물건을 훔치겠어? 절대 아닐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혹시나 하고 서랍을 확인해보다 제 통장과 도장이 없어진 걸 알게 됐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얘가 내 통장에도 손을 댄 거야? 기가 막히더군요. 분노가 치솟아 당장 며느리 방으로 달려가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능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하며 애써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뒤 아침을 차리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은지야, 네? 너 혹시 내 통장이랑 도장 본 적 없니?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네? 통장이요? 그래, 내 서랍에 있는 건데 본 적 없어? 글쎄요, 저는 못 봤는데요.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맥이 탁 풀려서 숟가락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였어요. 그동안 저를 걱정하던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아들도 없는 집에서 저랑 같이 사는 건 가족 하나 없는 저의 재산을 노린 거라는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았죠. 어쩐지 젊은 애가 자기 인생 살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붙어있는 게 이상하다 싶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뒤로 저는 감나가는 제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을 넣어 보관하던 봉투, 모든 게 사라져 버렸더군요.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애는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게 틀림없어. 푼돈 훔쳐가는 건 시작에 불과한 거야. 그 생각을 하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기분이었죠. 물론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훔치는 걸 직접 본 게 아니고 제 짐작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생각도 났어요. 며느린 제 아들 민수가 결혼까지 할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잖아요. 그런 애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떠난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마 제 손으로 며느리를 신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항상 방문을 잠그고 외출하면서 열쇠를 제가 가지고 다니기로 한 거죠. 잘 때도 꼭 방문을 잠그고 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 제 집에서 마음 편히 잠도 못 자게 된 건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맘때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도 겁이 나서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네요. 그런 생활이 이어지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를 내쫓자니 증거가 없고, 같이 살자니 무섭고, 경찰에 가자니 민수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또 방문을 잠그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가를 걷고 있었어요. 하얀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죠. 앞이 잘 안 보여서 손을 더듬으며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안개 사이로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민수가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죠. 민수야, 너 정말 민수니? 우리 아들? 하지만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수야, 너 어떻게... 목이 막히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가가려고 팔을 벌리고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한 표정과 무섭도록 절박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빨리 도망치세요. 뭐라고? 도망치세요. 지금 당장! 아들의 비명 같은 외침이 다시 한번 들려왔어요. 저는 놀라서 도망치려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거죠. 근데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꿈이야.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시계를 봤죠. 새벽 2시, 아직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는 희미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다시 이불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 아래틈 사이로 뭔가가 보였어요. 누가 복도불을 켰나? 은진이가 아직 안 자는 거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틈에 시선을 고정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사람의 그림자였어요. 제 방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불빛을 가리는 검은 그림자가 한밤중에 방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던 거죠. 심장이 방망이질 치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뭐야 저게? 은지가 왜 이 시간에 내 방 앞에서 서성이는 거지? 그때 퍼뜩 꿈에서 아들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저한테 도망치라고 절박하게 소리치던 아들의 생생한 모습 말이죠. 세상에, 민수가 꿈에 나온 게 경고였던 거야? 어서 도망치라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갑자기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방문을 열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누군가가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움켜쥐고 숨을 죽였어요. 몸이 벌벌 떨리더군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그 순간을 버텨냈더니 잠시 후 그림자가 물러나고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며느리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분명 은지가 틀림없는데 왜 이 시간에 내 방문 앞을 서성였지?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안으로 들어왔을 거야. 두려움으로 몸이 얼어붙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꿈속에서 도망치라고 외치던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얼른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며느리의 방에서는 정적만 흘렀죠.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로 나와 현관으로 갔어요. 하지만 신발을 신다가 소리가 나서 며느리가 깰까봐 겁이 났죠. 그래서 신발을 손에 쥔 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고리를 돌릴 때 소리가 좀 나긴 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라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그대로 느껴졌지만 그딴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맨발로 걸어 내려오다 1층에 도착해서야 손에 든 신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을 끼워 넣었죠.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집에서 도망쳤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황급히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제법 차갑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큰 길가로 걸어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안에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이 몇 명 보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저기요. 긴장과 떨림으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지만 다행히 경찰관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린 거죠. 경찰들이 당황해서 다가오더니 따뜻한 물을 한 컵 내주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인가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억울하고 무섭고 서러웠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며느리가 왜요? 날 해코지하려고 한 게 틀림없어요. 말하면서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말을 들은 경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죠. 네? 아니, 뭐라고요? 새벽에 제 방 앞에 와서 문을 열려고 아들이 꿈에서 도망치라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무서워서 조리 있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경찰이 한 명 더 다가와 저를 달래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안정을 좀 취하시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저희가 있으니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제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했다는 것,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 통장 도장도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방 앞에서 서성였다는 것까지요. 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후련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며느리에게 찾아가 수사를 하는 거겠죠? 저는 경찰서에서 숨죽인 채 기다렸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초조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네, 어르신, 일단 댁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며느리라는 분이랑 대면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못 가요. 너무 무서워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같이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독이며 경찰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다들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어요.
잠옷바람에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가는 신세가 너무 서럽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절박한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이 저를 살린 거예요. 만약 그 꿈을 꾸고 깨지 않았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네가 엄마 살린 거야. 잠시 후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찰이 제 팔을 부축해줬습니다. 잠옷바람에 초췌한 할머니가 경찰이랑 같이 걸어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창피한 건 둘째치고 일단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안에 있는 며느리와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숨을 고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를 걸어서 집 앞에 섰습니다.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문이 열렸죠. 며느리의 얼굴이 보이자 저는 움찔하며 경찰 뒤로 숨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코도 빨갛고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많이 운 것 같은 모습이었죠. 며느린 경찰과 함께 온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소리치며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전 놀라서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제 반응을 본 며느리가 멈칫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까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어머니, 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한밤중에 내 방에 들어오려고 했잖아. 와서 뭐 하려고 그랬어? 노인네 잠든 틈에 무슨 짓을 벌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때 경찰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다른 집들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 끝에 며느린 반대쪽 끝에 앉고 경찰들이 가운데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애써 며느리를 외면했어요. 두려움과 배신감이 컸거든요. 경찰이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어르신. 그러니까 방에 억지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며느리였다는 거죠? 네, 당연하죠. 이 집에 저랑 은지밖에 없는데 누구겠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인 뒤 며느리를 향해 물었어요. 며느리분, 지난밤에 뭐 하셨습니까? 그 말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 전에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뭐 핑계 대려고? 다 소용없어. 난 네가 내 방 앞에서 서성이던 거 다 봤어. 내 방을 마음대로 뒤지고 물건을 가져가고 이걸 다 어떻게 변명할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절대 제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시 후 자기 방으로 들어갔던 며느리가 노트북을 들고 나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보시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며느리가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더니 뭔가 영상을 하나 재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화면엔 저희 집 복도가 나왔죠. 어두운 복도와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부터 몰래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뭐?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린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하지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화면을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상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영상 속 시간이 새벽 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난밤에 찍힌 영상인 것 같았죠. 집안은 당연히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게 보였어요. 누군가 그 야심한 시각에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았죠.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체형이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죠. 집안을 어슬렁거리던 그 사람이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방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니까 당황한 것 같은 모습이 역력했죠. 그때 다른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며느린 놀라서 당황하는 것 같았고 제 방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그 바람에 카메라 화면에 정면의 얼굴이 보였죠. 그런데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도 본 듯 중얼거렸죠. 정이? 저거 정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이는 저와 5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던 고향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왜 등장한 건지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죠. 그것도 모두 잠들어 있어야 할 야심한 시각에 말이죠. 뭐야 이게?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어요. 화면 속에서 정희는 며느리를 보더니 황급히 현관 쪽으로 뛰어갔어요. 도망치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뒤따라갔지만 정희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상이 끝났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영상의 내용에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다 간신히 입을 열었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정희가 왜 그 새벽에 우리 집에 온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며느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정희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건강식품 드시고 나면 좀 이상하셨어요. 이상하다니. 좀 멍한 상태로 계시다가 한참 주무시고 일어나면 그날 있었던 일이 가물가물하다면서 잘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 드시고부터 방금 한 말 까먹으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모르시는 상태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저도 약이랑 연관짓진 못했어요.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희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어머니 약 잘 드셔야 한다고 직접 약을 데워서 가져다 드리고 두 분이 한참 동안 방에 계시다 나오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아끼시던 목걸이를 정희 아주머니가 차고 계시더라고요. 뭐야? 내 목걸이를? 네. 아주머니 말로는 어머니가 줬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여쭤보면 정작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런 일이... 난 지금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금반지도 금팔찌도 다 아주머니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두 분의 대화를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어머니한테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계셨어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뭐야? 통장 비밀번호? 아니 그걸 뭐 하려고... 설마 그럼 내 통장이랑 도장이 없어진 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주머니가 집에 오시면 1시간 넘게 두 분이 방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아주머니한테 아끼던 무언가를 주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머니는 그걸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그 건강식품만 드시고 나면 곤히 주무시곤 하셨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며느리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드시면 늘 몽롱한 상태에서 아주머니랑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제가 방에서 통장이랑 도장이 없어졌는지도 찾아보고 귀중품이나 서류 같은 게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뭐야? 그럼 네가 자꾸 내 방을 뒤지고 다닌 것도 그런 게 제자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항상 두 분을 제가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혹시나 하고 이 카메라를 설치해 본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늘 그러셨잖아요. 정희 아주머니는 50년 지기 친자매나 다름없는 친구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물어본 건지 아니면 진짜 나쁜 의도가 있는 건지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식품도 제가 따로 성분 의뢰하는 곳에 맡겨서 알아보기까지 했어요. 아니, 그래서 뭐라고 나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뭐라고? 수면제? 네. 알아보니까 그걸 소량 복용하면 졸리고 몽롱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의 고향 친구 정희가 제가 먹는 건강식품에 수면제를 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정희가 왜 나한테 그런 짓을... 그 말에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몽롱한 상태로 만들어서 귀중품도 가져가고 통장이랑 도장도 빼내고 비밀번호도 알아내고 그런 짓을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통장이랑 도장? 그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 방에서 사라졌던 모든 물건이 며느리가 아닌 제 친구 정희의 손에 들어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한테 상담도 했어요. 혹시나 제가 오해하는 거면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통화했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가 누군가와 소곤소곤 통화하던 게 생각났어요. 전 그게 수상해서 며느리를 의심했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랑 상담하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제 문제로요. 어머니 몰래 일을 진행한 건 죄송해요. 근데 두 분이 워낙 오랜 친구분이잖아요. 제가 함부로 말했다가 어머니가 제 말 안 믿으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건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제 친구를 의심했어도 저는 안 믿었을 겁니다. 그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를 젊은 며느리 한마디로 의심할 순 없으니까요. 그때 경찰이 며느리에게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새벽에 침입한 사람은 박정희 씨가 확실합니까? 며느린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틀림없어요. 아주머니가 새벽에 들어오셨어요. 저도 인기척에 깼고요. 나와보니까 어머니 방 앞에 서 계셨고 제가 부르니까 도망치셨어요. 아까 화면에 보니까 뭘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보셨어요? 정확히 못 봤는데 서류 같은 거였어요. 종이 뭉치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뭔가 재산 관련 서류가 아닐까 싶은데 그건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꼭 잘 부탁드릴게요. 새벽에 갑자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 다 돌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며느리 눈이 퉁퉁 부어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따님은 저를 걱정하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갑자기 없어진 제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며느리 볼 낯이 없더라고요. 은지가 범인이 아니었다니. 정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생각해보니 고향 친구 모임에서 괜히 며느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시작했던 게 바로 정의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옳은 친구들이 제 걱정으로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일부러 저와 며느리를 척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건강식품도 그래요. 제가 아들 잃고 몸이 쇠약해진 것 같다며 걱정해주는 척 추천해준 건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용도로 이용할 생각을 했는지 어이가 없고 무섭더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니 부끄럽고 미안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너는 다 나를 지켜주려고 그런 건데 색안경 쓰고 바라보는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용서해다오. 그렇게 제 고향 친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수사를 끝낸 경찰이 이런 말을 했죠. 박정희 씨 집에서 어르신의 것으로 보이는 귀중품들이 나왔고요. 통장과 도장도 발견됐습니다. 이미 통장에서는 많은 금액을 출금해서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 아파트 증여 서류도 나왔어요. 네? 증여 서류라뇨? 지금 거주하시는 그 아파트를 박정희 씨한테 증여하신다는 서류요. 이미 내용은 다 작성해 놨더라고요. 어르신 주민등록증이랑 인감도장이 필요했던 모양인데 혹시나 낮에 가면 재택근무하는 며느리한테 들킬까봐 잠들었을 것 같은 시간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현관 비밀번호 역시 어르신이 약 드시고 몽롱하실 때 미리 알아낸 모양입니다. 소름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토록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붙어 있었는지 이해가 된 거죠. 제 친구의 행태가 의심스러운 순간부터 며느린 친구도 만나지 않고 친정에도 가지 않고 늘 집에서 저를 살펴봤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의 말에 휘둘려 제 하나뿐인 가족인 며느리를 의심하고 욕한 거예요. 친구라는 이름으로 50년을 곁에 있어주던 인간이 제 집을 빼앗으려 한 것도 모르고 말이죠. 너무나 혼란스럽고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아픔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고통이더군요. 그럴 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도 며느리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주고 입맛 잃은 저에게 억지로 죽이라도 먹게 한 것도 며느리였죠. 경찰도 며느리가 남긴 증거 덕에 쉽게 사건을 해결했다며 제가 대단한 며느리를 뒀다고 칭찬하더군요. 모든 사건이 밝혀진 뒤 더 기함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의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해 범행을 벌인 게 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향 친구부터 여고 동창까지 저 말고도 몇 명의 피해자가 더 있더라고요. 말로는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사업 자금을 대주려고 그랬다곤 하던데 진실은 알 수 없었죠. 결국 돈 때문에 50년 세월을 휴지 조각 취급한 그 인간은 노후를 7년이나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어머니, 그날 어떻게 알고 일어나신 거예요? 혹시 제가 정희 아주머니 보고 놀란 소리 듣고 깨신 거예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꿈에 나왔다는 게 놀라워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 그래요? 사실은 저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저도 그날 민수 씨가 꿈에 나와서 빨리 일어나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깨어났어요. 그날 민수 씨가 어머니랑 저를 지키려고 바쁘게 움직였나 봐요. 그 말을 하며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죠. 참 기이한 일이었어요. 같은 날 며느리와 제 꿈에 나와 놀라게 해준 아들 덕분에 저희는 재산을 날릴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로부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며느리는 저와 한솥밥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저희는 더 이상 마음을 터놓지 못해 오해 만드는 서먹한 관계가 아닌 친모녀간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며느린 회사에 출근해서도 꼬박꼬박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어제도 점심에 드시라고 끓여놓은 국 그대로 있던데 왜 끼니를 제대로 안 챙겨 드세요? 이러면 저 불안해서 또 재택근무해야 해요. 아유 아서라, 너 집에 붙어있으면 종일 잔소리해서 엄마가 피곤해. 알았다, 내가 잘 챙겨 먹을게. 아이 그리고 너나 내가 만나보라고 한 그 남자 꼭 만나봐. 이번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현관문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줄 거야. 엄마는? 그 남자 내 스타일 아니라니까요. 민수 씨랑 똑 닮은 남자 데려오실 거 아니면 그런 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치킨 사서 일찍 들어갈게요. 아유 이 황소고집, 내가 못 살아. 이런 저희의 대화를 듣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저희가 모녀간이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살가운 며느리 덕에 전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귀한 며느리를 얻은 행복에 웃음을 짓는 날이 더 많아졌답니다. 아들이 죽어서까지 지켜주려 했던 저희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도 저와 며느리의 앞날에 더 이상의 불행 없이 꽃길만 펼쳐지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오늘도 사연을 함께하신 모든 분의 무탈과 안녕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